찾았다, 너란 놈. 안녕하세요. 미운 맨유 새끼 애슐룡입니다. 2사 2호 시즌도 마무리로 접어들면서 올 시즌의 성적과 여러가지 선수단의 변화들이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테나 감독이 2년 동안 팀을 맡아서 본인의 입맛에 맞는 선수들로 꾸렸던 선수단이 아모린 감독으로 시즌 도중에 교체가 되면서 사실 많은 혼란이 야기됐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포백을 기반으로 했던 맨유에 3백 장인인 아모린 감독이 오면서 전술적으로나 경기력적으로나 맨유에게 혹독한 적응기가 아니었나 했던 시즌입니다. 어쨌든 아모린 감독이 3백으로 맨유를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떠날 선수들과 영입해야 될 선수들, 오늘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 시즌이 끝나고 맨유를 떠날 것이 유력한 선수들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1티어, 2티어, 3티어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1티어에 가까워질수록 맨유와 다음 시즌에 함께할 수 없는 확률이 높은 선수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1티어 선수들은 레시포드, 산초, 안토니, 말라시아 선수입니다. 이 네 선수 모두 다 현재 임대를 가 있죠. 레시포드 선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레시포드 선수는 사실 아모린 감독이 부임 당시만 해도 조금 총애를 받는 선수였고요. 마치 아모린 감독이 레시포드 선수를 잘 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레시포드 선수의 어떤 구설수들, 태도 논란들이 겹쳐지면서 아모린 감독이 결국엔 레시포드 선수를 내치는 모양새가 됐고요. 현재는 아스톤 빌라로 이적해서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17경기 동안 4골 6개의 도움을 거두는 좀 대활약을 하면서 다시 잉글랜드 국가대표에 복귀를 했습니다. 레시포드 선수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4천만 파운드의 완전 이적 옵션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레시포드 선수도 맨유에서 떠나길 바랬던 인터뷰를 했었고 아모린 감독의 전술과도 좀 맞지 않고 또 높은 주급이 걸림돌인 선수이기 때문에 상호간을 위해서 이별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레시포드 선수가 영국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선수고 맨유의 로컬보이로서 꽤 많은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그거에 비해서 완전 이적 옵션 조항으로 넣어진 약 4천만 파운드가 조금은 싸게 느껴지긴 합니다. 이렇게 레시포드 선수는 이런 완전 이적 옵션 조항을 발동해서 아스톤빌라로 완전 이적을 하거나 혹은 맨유로 돌아온 후 타팀으로 다시 떠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산초 선수입니다. 산초 선수 진작에 첼시로 갔고요. 약 2,500만 파운드 수준의 완전 이적 옵션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요. 현재 첼시에서 36개 경기 나와서 3골 10개의 도움을 거뒀고요. 맨유 시절보다는 조금 더 기회도 많이 받고 경기력 측면에서 조금은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사실 완전 이적까지 이어질 정도의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느냐 했을 땐 좀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산초 선수를 다루면서 얘기했던 조항이 있는데 복귀 시 위약금 약 500만 파운드, 하나로 약 100억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의 위약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첼시가 이 위약금을 주고서라도 다시 맨유로 복귀시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산초 선수가 첼시로 완전 이적을 하든 복귀를 하든 맨유 입장에서는 사실 판매를 하지 않을까, 특히 도르트문트와의 연결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로 복귀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압도적으로 듭니다. 저는 물론 지난번에 산초 편에서는 아모린 감독의 축구에는 좀 맞을 수 있겠다, 산초의 플레이 스타일이,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남겨주신 걸 보고 저도 경기를 보면 확실히 옛날엔 원투 패스를 통해서 전진을 하든 단독 드리블을 통해서 전진을 하든 좀 전진성이 강한 선수였는데 지금은 약간 좀 후퇴하는 선수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리블을 앞으로 쳐놓는 선수가 아니라 우리 편 쪽으로 되게 소극적으로 드리블을 치면서 공격적인 연계를 하는 게 아니라 백패스, 횡패스 기반의 무색무취한 연계를 하게 되는 선수로 좀 퇴화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아모린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에는 또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세 번째 선수는 안토니 선수입니다. 1200억 원에 가까운 이적료를 들여서 영입한 선수였습니다만 은사인 테나 감독조차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안토니 선수를 제대로 써먹지 못했습니다. 안토니 선수는 올 시즌 레알 베티스로 임대를 떠났고요. 완전 이적 옵션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요. 다만 안토니 선수의 주급 84% 정도를 베티스가 부담한다
확보한다고 합니다. 베티스로 가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18경기에 나서서 5골 4개의 도움을 거뒀고요. 리그 한정으로 12경기 3골 2도움을 거두면서 평점 7.17, 팀 내 4위를 기록할 정도로 베티스에서 에이스 놀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안토니 선수의 몸값으로 맨유가 약 4천만 파운드, 하나로 약 766억 원, 770억 원 정도의 이적료를 책정했다고 하고요. 이게 사원 가격에 비해서도 많이 깎인 건데도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합니다. 그래서 베티스가 이 몸값을 주고 영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근데 올 시즌에 라리가가 리그 5위까지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 베티스가 충분히 5위까지 넘볼 수 있기 때문에 5위로 가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확보한다면 안토니 선수를 영입하는 자금이 더 많아질 테니까, 그리고 스쿼드를 확실히 더 보강을 해놔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베티스가 5위를 좀 확보를 해서 안토니 선수를 완전 영입을 했으면 좋겠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말라시아 선수입니다. 테나 감독 시즌에 영입이 돼서 초반에 곧잘 좀 하는 것 같다가 부상으로 신음해서 맨유 경기를 나온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약 1,000만 파운드의 완전 이적 옵션 조항을 달고 PSV 아인트호벤으로 임대 이적을 하게 됩니다. 이 완전 이적 옵션 조항 외에도 30%의 세론 조항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라시아 선수가 PSV로 완전 이적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활약을 통해서 다시 빅리그로 갈 때 이적 자금이 30%가 오는 꽤 쏠쏠한 거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4명의 선수를 저는 1티어 선수로 봤고요. 바로 다음으로 2티어 선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반스와 토미튼 선수는 올 시즌 끝나고 은퇴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에반스 선수는 사실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말년에 맨유로 돌아와서 그래도 스쿼드에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준 선수입니다만 이제는 현역으로 이어가기 힘든 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토미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는 시즌 끝나고 은퇴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 에릭센 선수가 또 있습니다. 에릭센 선수도 사실 올 시즌에 보여준 모습으로 보면 스쿼드에서 1인분 이상 해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에릭센 선수가 FA로 풀리는 게 키어리고까지 뜬 걸로 알아서 거의 확실시 되지만 저는 조금 맨유 팬으로서는 아쉽습니다. 한 시즌 정도 더 연장을 해서 스쿼드에서 자기의 경험과 경기력을 충분히 더 녹여낼 수 있는 선수인데 좀 이런 점은 아쉽습니다. 에릭센 선수 다음 어떤 팀에 가서도 조금 더 본인이 원하는 축구, 행복 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선수는 카세미르 선수입니다. 첫 시즌에는 이름값에 걸맞는 활약을 했지만 그 뒤부터 이제 이 선수도 나이가 적진 않기 때문에 약간의 에이징 커브가 노쇠화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고요. 주급도 약 35만 파운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카세미르 선수가 계약 기간이 짧게 한 것도 아니라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연결되는 쪽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호날두가 카세미르 선수를 계속 구단에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발행되는 기사에 따르면 지금 현재 35만 파운드를 받고 있는데 사우디를 이적을 하게 되면 주급이 12억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는 외국인 선수가 받는 연봉이 세제 혜택이 훨씬 잉글랜드보다 좋은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큰 돈을 만지러 말년에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선수, 이적설이 나온 선수는 오나나 선수인데요. 오나나 선수가 맨유에 올 때까지만 해도 꽤 기대감이 있었던 선수예요. 인터밀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현대축구에서 추구하는 발밑이 좋은 골키퍼였기 때문에 4, 5년 정도는 거뜬히 맨유의 뒷문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4,380만 파운드, 당시 750억 정도의 이적 자금을 들여서 영입을 했고요. 23-24 시즌 리그 세이브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약 149회의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정상급 골키퍼의 활약을 보여줍니다만 또 하나의 1위 기록을 쓰는데 이게 이제 오나나 선수를 처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바로 골로 직결되는, 골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실수를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8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통계 기록상 리그 전체 골키퍼 중에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예스러운 기록과 불명예스러운 기록 1위를 다 지금 쓰고 있는 골키퍼인데 지금 오나나 선수가 이 정도의 실수를 하면서 뒷문에 불안함을 더해주고 있어서 오나나 선수도 지금 조금 맨유와의 이별이 멀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2티어 선수들을 좀 봤고요. 그 다음 3티어 선수들. 이 선수들은 사실 맨유에서 지금 많이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인데 경기력 논란에 따라서 타리그로 이적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먼저 호일룬 선수입니다. 굉장한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영입을 한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은 첫 시즌 치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적응기라고 많이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시즌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거에 비해 훨씬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체 46경기에서 9골 4개의 도움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고요. 리그에 한정하면 리그 29경기에서 4골 정도밖에 기록을 못해주고 있어요. 이런 실망스러운 기록 때문에 호일룬 선수도 꾸준히 이탈리아 무대 복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링크가 많이 나고 있는 두 팀이 있는데 호일룬 선수가 원래 뛰었던 아탈란타와 그리고 이탈리아의 강자 유벤투스와 계속 링크가 조금씩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호일룬 선수는 그래도 여전히 맨유에서 많은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선수라서 바로 이적을 시킬까? 이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일룬 선수를 당장 팔기에는 조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리고 이어서 가르나초 선수입니다. 올 시즌 총 52경기에 나와서 10골 9개의 도움, 준수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르나초 선수가 왜 자꾸 이적설에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 저는 이게 결정적이라고 봐요. 바로 빅 찬스 미스가 너무 많아요. 지금 빅 찬스 미스가 리그에서는 13개가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그런 짤을 봤거든요. 가르나초 선수가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냥 홈런슛을 날렸는데 그 당시에 쏜 슛이 득점으로 연결되려면 골대가 얼만큼 확대되어야 되냐 이런 거를 봤거든요. 그만큼 가르나초 선수의 결정력이 계속 맨유의 팬들의 멘탈을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적설의 주인공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지금 나폴리의 가르나초 선수가 링크가 굉장히 강하게 뜨고 약 800억에서 900억 정도의 이적료가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탈리아 리그에서 이 정도의 특히 나폴리가 이 정도의 이적 자금을 쓸 수 있을까는 좀 미지수에 있습니다. 그 나폴리가 올 시즌 우승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승을 해서 우승 상금도 받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까지 직행을 하게 된다면 영입 자금이 조금 더 많이 주어지게 되고 이를 활용해서 가르나초 선수를 완전 영입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3티어 선수는 바로 마이누 선수입니다. 마이누 선수는 그냥 제 생각에는 이적설이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지금 재계약 협상이 최근에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서 주급을 18만 파운드로 요구하면서 이게 조금 맨유 구단과의 어떤 주급 이견 차이가 좀 크고 팬들도 이 소식을 듣고 좀 원성을 많이 사게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마이누 선수는 사실 첼시와의 연결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 3티어 중에서도 가장 이적 확률이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적정한 주급을 에이전트와 구단이 찾게 되면 마이누 선수는 맨유에 계속 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맨유가 지금 현재 이적설이 나오는 선수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이적설만 연관되는 선수들이 12명에 이릅니다. 이렇게 되면 부족한 포지션이 좀 생기는데요. 일단은 공격수가 가장 필수적인 영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투표를 올렸죠. 가장 보강이 시급한 포지션은 투표를 올렸는데 제 예상보다도 공격수를 투표를 하신 분이 되게 많아요. 이게 아무래도 호일룬 지르크지 두 선수가 골 기록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격수를 영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좀 시급한 포지션이 중미죠. 중미에서 이제 카세미르 선수와 에반스 선수가 퇴단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3선에 특화돼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은 우가르테 선수와 마이누 선수와 콜리어 선수만 남게 됩니다. 콜리어 선수는 아직은 조금 유망주의 딱지를 떼지 못했기 때문에 우가르테 마이누 선수가 사실상 주전급 선수로 남습니다. 그래서 최소 1명 정도는 보강이 되어야 되는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보강이 되어야 되는 포지션은 공격수와 중앙 미드필더에 좀 더 한정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음 시즌에 맨유에 영입될 선수들 실제로 지금 굉장히 얘기가 많이 오가는 선수들이고 이 중에 어떤 선수들은 실제로 거의 이적 협상이 확정된 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호일룬 선수를 다루면서 비교 대상으로 다뤘던 두 선수가 지금 정확하게 최근에 더 기사를 보니까 더 맨유와의 접점이 더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리암 델랍 선수와 마테우스 쿠냐 선수인데요. 먼저 리암 델랍 선수부터 보겠습니다. 03년생 22살로 굉장히 어린 자원입니다. 186cm에 77kg에
피지컬에 굉장히 굳건한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고 실제로 경기 뛸 때 보면은 몸의 두께랄까요? 그리고 어깨 넓이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아무래도 델랍 선수의 아버지가 누구죠? 스토크시티에서 인간 투석기 불렀던 로리 델랍 선수잖아요. 그래서인지 아버지의 피지컬을 물려받아서인지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요. 연계 능력이 굉장히 좋고 골 기록도 꽤 괜찮게 해줍니다. 올 시즌 기록을 보면 총 36경기에 나와서 12골, 2개의 도움을 거두는데 입스위치가 강등이 이미 확정된 팀이고 강등권 팀에서 이 정도의 역할을 해줬다는 거는 확실히 빅찬스에서 스트라이커로서의 골 넣는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선수가 또 맨유에게 호재인 점이 입스위치가 강등이 확정되면서 델랍 선수의 바이아웃이 더 낮아졌다고 합니다. 원래는 바이아웃이 4천만 파운드 정도, 하나로 약 770억 원 정도 되는 몸값이 있었는데 강등이 확정되면서 이 조항이 있었나 봐요. 3천만 파운드로 바이아웃이 낮아지는, 맨유에게는 좀 더 호재인 상황이고요. 리그에서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준 22살 선수의 몸값이 500억 정도면 사실상 요즘 프리미어리그 몸값에서는 꽤 혜자스러운 가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급도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예요. 다만 맨시티 유스 출신이라 리암 델랍 선수가 순순히 맨유로 합류할지는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마테우스 쿠냐 선수인데요. 쿠냐 선수는 지금 리암 델랍 선수에 비해서 좀 더 맨유와 진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99년생, 현재 25살이고요. 이제 공격수가 최전성기로 나아가는 그런 연령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총 32경기에 나와서 17골 6개의 도움, 거의 실질적인 울버햄튼의 에이스였고요. 리그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29경기에서 15골 6개의 도움, 굉장히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전체 36경기에 나와서 14골 8개의 도움을 거두어서, 그래서 두 시즌 다 울버햄튼에서의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하위권 팀에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거는 이 선수가 그만큼 경쟁력이 높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다만 몸값이 조금 걸려요. 올 시즌에 쿠냐 선수가 재계약을 했는데 그 바이아웃 조항이 하나로 약 1200억 가까이 되는, 그래서 이게 맨유로서도 다른 포지션을 보강을 해야 되니까 이 돈을 이 선수에게 오로지 다 쓴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고, 쿠냐 선수도 주급도 그렇게 낮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또 맨유로 이적을 하면서 주급을 많이 올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다만 쿠냐 선수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봤을 때 최전방으로 뛸 수도 있고 2선 윙어 자원이나 세컨톱처럼 뛰기도 하니까 이런 다재다능함과 활동량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간결한 플레이를 즐겨 합니다. 브라질 선수 치고는 유럽형 선수에 가까운 좀 간결한 선수 때문에 아모림이 추구하는 2선과 최전방 자원으로서는 꽤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 두 선수가 오게 되면 바이아웃만 보게 되면은 3천만 파운드와 6,250만 파운드 둘이 합쳐서 거의 1억 파운드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 자원들을 처분하는 게 필수일 것 같아요. 앞에 얘기했던 1티어 선수, 레시포드나 카세미로 같이 주급이 많은 선수들을 보냄으로써 그 주급이 세이브되는 거를 좀 이적료에 많이 쓸 수 있고, 또 레시포드 선수나 산초 선수는 완전 이적 옵션 조항이 있어서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보태서 영입 자원에 쓴다면 재정적 룰에도 크게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맨유가 영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선수가 꽤 핫해요. 실제 지금 맨유가 굉장한 관심을 갖고 협상 테이블까지는 아직 가진 않았지만 곧 협상 테이블을 차릴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아탈란타에서 뛰고 있는 에데르송 선수입니다. 99년생이고요. 한창 전성기에 이를 나이죠. 그리고 182cm에 86kg. 그러면은 축구 선수로서 둘 중 하나예요. 체지방이 많거나 근육이 많거나인데, 에데르송 선수 경기를 보시면은 딱 봐도 되게 다부진 체격이에요. 근육이 굉장히 많은 짱짱한 체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피지컬이 꽤 좋아 보이고요. 올 시즌 총 45경기에 나와서 5골 2개의 도움을 거뒀고 리그 한정으로는 33경기에서 4골 2개의 도움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해외 축구 팬들에게도 확 각인됐던 경기가 아무래도 작년에 있었던 유로파 결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분데스리가 무패 우승을 달성했던 레버쿠젠을 만나서 결승에서 아탈란타가 붙었고요. 당시에는 레버쿠젠이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레버쿠젠의 우승이 조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나 다를까 아탈란타가 3대0으로 대파하게 됩니다. 경기력 측면에서도 사실상 레버쿠젠을 완벽하게 공략했던 팀이 아탈란타였고요. 그 중심에 에데르송 선수가 있었습니다. 에데르송 선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전형적인 박투박 형태의 미드필더예요. 얘기했던 것처럼 피지컬이 굉장히 다부지고요. 활동량, 특히 기동력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꽤 빠르게 많이 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공청소기 같은 느낌도 들면서 또 공격 전개에서도 꽤나 볼의 연결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리그 한 경기당 평균 기록을 좀 봤는데요. 53.8개의 패스를 뿌리고요. 87.3%의 패스 정확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패스를 관여를 해주면서도 정확도가 꽤 있는 패스들을 잘 뿌려주고 있고, 경기당 1.5개의 태클, 1개의 인터셉트, 그리고 0.9개의 클리어를 거두는 등 수비적인 지표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투박으로서 공수 양면에 기여를 꽤 잘해주고 있는 선수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른발 슛이 꽤나 강력해요. 이런 점에서 공격적인 기여도도 꽤 있을 법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 좀 안타깝지만 예전에 카세미로가 짱짱했던 시절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전성기를 보여줬던 모습이 약간 보이지 않나? 두 선수 다 브라질 출신이고요. 신체 스펙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게다가 클러치 능력, 오른발 슈팅으로 클러치 능력도 두 선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카세미로 선수를 대체해주는 또 다른 브라질리언 미드필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선수가 아탈란타의 꽤 중원에서 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좋은 게 아탈란타가 3백 기반의 축구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모림 감독이 추구하는 그 시스템 안에서의 중앙 미드필더 박투박이기 때문에 지금 맨유에서 너무 필요한 유형의 선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찾았다, 너란 놈, 그 박투박 미드필더를 찾은 셈이 됐고요. 3백 기반의 중앙 미드필더, 특히 박투박에게 요구된 역할은 진짜 공수를 직선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당기면서 높은 강도의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탈란타에서 굉장히 잘 수행해주고 있고, 정말 상대방이 수비 라인에서부터 전개를 못하도록 진짜 숨막히게 압박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아모림이 이 선수를 영입하게 되면 잘 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경기를 보면 딱 보여요. 지금 예상 이적료로 나오는 몸값은 약 600억 중반에서 800억 초반 정도의 몸값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 정도 몸값은 저는 투자해도 괜찮을 선수라고 보여져요. 절대 오버페이가 아닐 선수. 그리고 실제로 경기 수도 꽤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부상에도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 않는 선수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건 좀 조심스러운 게, 이탈리아 리그와 프리미어 리그의 피컬적인 차이, 그리고 리그 속도의 차이를 보면은 단언은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이 선수가 이제까지 보여준 모습, 유럽 대항전에서 보여준 모습, 그리고 이 선수의 피지컬적인 능력, 이런 걸 보면은 EPL에서도 경기 속도만 잘 따라가면은 부상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선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감히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떠나갈 선수들과 새로 영입될 선수들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다음 시즌이 아모림 감독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완전 시험대일 것 같아요. 올 시즌에는 첫 시즌이다 보니 그냥 좀 사실상 리그를 역대급으로 말아먹었어도 그러려니 하고 있거든요. 맨유 팬으로서도 그러려니 하고 있고, 근데 또 그러려니 하게 된 이유가 보면은 결과는 안 좋지만 경기력을 보면은 조금씩 개선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유로파 리그에서 4강까지 올라갔고, 만약에 우승까지 갖고 가게 되면은 어쨌든 테나 감독이 경기를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유임할 수 있었던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모림 감독에게도 앞으로 남은 리그 일정과 유로파 일정이 꽤나 중요해 보입니다. 올 시즌은 이렇게 유로파 리그에 좀 더 올인하는 모양새로 잘 시즌을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즌에 지금 언급된 세 선수 외에도 어떤 선수들이 올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모림의 축구가 어떻게 구현될지도 정말 궁금해지는 다음 시즌이거든요. 앞으로도 세 선수 외에도 더 영입설이 많이 나오는 선수들이 있으면 그때 컨텐츠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좋아요, 댓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이웃맨유 새끼 애슐리움이었습니다.